제 이름은 표순자라고 합니다. 70을 앞두고 있지요. 사람들은 옷의 진주름은 다리미로 펴면 그만이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사람 마음에 한번 깊게 팬 주름은 그 어떤 뜨거운 스팀으로도 무거운 압력으로도 쉬이 펴지지가 않더군요. 제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빳빳하게 다려놨다고 믿었던 내 딸 민영이가 제 가슴에 남긴 이 지독한 주름은 아마 제가 눈 감을 때까지도 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제 인생 가장 행복했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바로 우리 딸 민영이 시집가던 날 말입니다. 시장 골목 어귀 형제 세탁이라는 낡은 간판을 단 우리 가게는 늘 후끈한 열기와 세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와 우리 영감은 그 안에서 40년을 꼬박 남의 옷을 다렸어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면 밤사이 쌓인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저희를 맞았죠. 실크 블라우스처럼 까다로운 놈, 빳빳하게 각을 잡아줘야 하는 정장 바지, 수백 개의 주름을 일일이 펴줘야 하는 원피스까지 옷도 사람처럼 제각각 성격이 있어서 그 성질에 맞춰 다림질을 해줘야만 제 모습을 찾거든요. 우리 부부의 손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영감의 손은 늘 허연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제 손마디는 뜨거운 스팀에 데었다 아물기를 반복해 울퉁불퉁했죠. 한여름에는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 땀으로 목욕을 했고 한겨울에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느라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그렇게 번 돈은 참 정직했습니다. 땀 흘린 만큼 정성을 쏟은 만큼만 우리 손에 쥐어졌으니까요.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참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혀를 찼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부부는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입은 기억이 없어요. 일하느라 편한 옷을 주로 많이 입었고 영감은 늘 작업복 차림이었으며 저 역시 시장에서 떠리로 파는 몸빼 바지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옷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불쌍하다거나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민영이가 있었으니까요. 우리 외동딸 민영이는 저희 부부의 자부심이자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아무거나 입고 먹어도 딸애가 입는 옷만큼은 늘 백화점에서 파는 새 옷처럼 빳빳하게 다려 입혔고 먹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은 돈 때문에 망설이게 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부부는 밥 한 끼를 걸러도 딸아이 학원비는 하루도 밀린 적이 없었고 낡은 구두 굽을 몇 번이나 갈아 신어도 딸의 운동화는 늘 신상으로 사주었죠. 그렇게 딸을 키우는 재미에 저희 인생이 구겨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우리 인생은 구겨져도 괜찮다. 이 구김살들이 모여 우리 딸 인생을 빳빳하게 펴줄 자양분이 될 테니 괜찮다.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버텼던 것 같습니다. 세월은 참 빨라서 갓난쟁이였던 딸이 어느새 어엿한 숙녀가 되어 짝을 데려왔습니다. 사위 될 녀석은 건설회사 다닌다는데 인물도 훤하고 싹싹해서 마음에 쏙 들었죠. TV에서 유명한 맛집인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을 처음 배웠는데 온몸에 번쩍번쩍 기품이 흐르는 게 저희 같은 시장 사람들과는 사는 세계가 다른 분들이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식은 호텔에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아, 호텔이요? 호텔이면 비쌀 텐데. 그래도 애들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기억에 남도록 해야지요. 손님들 보는 눈도 있고요.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신경 써서 해주고 싶습니다만. 사돈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했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끄덕이며 남편을 보았습니다. 호텔 결혼식이라니
제 주변에서는 한 번도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괜히 딸에게 피해가 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승낙하기는 했지요. 그 밖에 사돈내외들은 별 말씀 없으셨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금 위축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딸 하나는 정말 잘 키웠다는 자부심에 어깨를 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호텔에서의 결혼식 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지난 40년 세월이 뜨거운 스팀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비록 호텔 예식이며 혼수며 예단이며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뜨거운 다리미 앞에서 뻘뻘 흘렸던 땀방울, 차가운 물에 시렸던 손, 밤늦도록 재봉틀을 돌리던 영감의 구분 등 그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식장에서 돌아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통장을 꺼내 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3억 원. 저희 부부가 평생을 바쳐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요새 다 반반 결혼한다고 집값도 반반씩 보태야 시댁한테 기죽지 않는다고 언젠가 딸이 말했던 게 생각이 났기에 남편과 마련한 돈을 내주었던 것이었지요. 1,000원짜리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100원짜리 하나까지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죠. 민영아, 이걸로 집 사는데 보태 써라. 시작부터 빚지고 살면 허리 펴기 힘들어.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고마워 엄마. 잘 쓸게. 엄마 아빠 생각해서라도 꼭 행복하게 살 거야. 딸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저는 생각했죠. 이제 됐다. 이걸로 내 할 일은 다 했다. 우리 인생은 비록 시장 골목 세탁소의 눅눅한 지하 방에서 구겨진 채로 마감할지라도 내 딸 민영이의 인생은 이제 막 다림질을 마친 실크 블라우스처럼 흠 하나 없이 빳빳하고 빛나게 시작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행복이, 그 믿음이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딸아이는 그렇게 사위와 함께 서울에 빌라를 한 채 샀고 시댁 근처랑 가까웠습니다. 아파트도 아닌데 먼 빌라가 6억씩이 하나 싶었지만 요새 워낙 집값이 올랐기에 아파트는 꿈도 못 꾼다 했지요. 그래도 딸은 제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딸애를 시집 보내고 한동안은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텅 빈 딸의 방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시큰거리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제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후련함과 딸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잘 살 거라는 기대감이 훨씬 컸죠. 일주일에 2-3번은 꼭 전화를 하던 애였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 살가움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딸애의 목소리에서 아주 미세한 결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시집살이가 고단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 미묘한 차이는 점점 선명해지더군요. 모든 전화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엄마, 우리 시댁은 말이지요. 딸아이는 시댁 곁에 살다 보니 어느새인가 우리랑 시댁이랑 비교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시댁 자랑이려니 했습니다. 저도 상견례 때 봐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돈내외들이 잘 살고 부유한 만큼 잘 먹고 잘 사는지 말입니다. 엄마, 우리 어머님은 옷을 꼭 백화점에서만 사 입으신데 시장 물건은 질이 떨어진다고 아예 쳐다도 안 보신다더라. 그래, 역시 사시는 분들은 다르구나. 우리 민영이도 이제 좋은 옷 많이 입겠네. 그 말을 듣고 저는 민영이에게 맞장구를 치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죠. 제 몸에 늘 배어있는 세제 냄새와
제 옷장을 채운 낡은 몸빼 바지가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딸아이는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들떠 있었죠. 엄마, 시댁에 다녀왔는데 거실 바닥이 전부 대리석이야. 어찌나 번쩍번쩍한지 사람이 다 비친다니까. 우리 집이랑은 비교도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우리 가게 딸린 작은 방거실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군데군데 흠집이 나고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한 비닐장판, 영감이 무거운 세탁물을 옮기다 찍어놓은 자국, 민영이가 어릴 때 밥풀을 흘려 생긴 희미한 얼룩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흔적이고 역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날따라 그 장판이 유난히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딸의 전화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게 된 것이. 딸이 들려주는 시댁 이야기는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주말마다 가족끼리 골프를 치러 간다는 이야기, 기념일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한다는 이야기, 시아버지가 새로 뽑은 번쩍이는 외제차 이야기까지 딸의 목소리에는 처음에 순수한 감탄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동경이면서 동시에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이었죠.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호강하네. 시집 잘 갔다 정말.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맷돌에 갈리듯 스산해졌습니다. 딸은 단 한 번도 우리 집과 비교하는 말을 직접 입에 올린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애가 늘어놓는 화려한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 날카로운 거울이 되어 우리의 초라한 현실을 남김없이 비추고 있었거든요. 그 말끝에는 늘 보이지 않는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그에 비해 우리 집은, 엄마 아빠는 차마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원망의 그림자 같은 것이었죠. 우리 영감은 제 걱정을 듣더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며 손을 내줬더군요. 애가 시집가서 좋은 거 보고 겪으니 신기해서 그러는 거지. 당신이 너무 꼬아서 듣는 거야. 영감의 말처럼 제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평생 시장 골목에서 본 적 없는 제 자격지심이 딸의 말을 왜곡해서 듣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런 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딸의 전화는 언제인가부터 제 마음을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이 뻔했기에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이내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시댁의 얘기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시댁 자랑이 아닌 고민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명품 가방을 시어머니 사드렸는데 별로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시더라고. 워낙 좋은 명품들이 많으셔서 내가 사드린 명품 브랜드는 눈에 차지 않으셨나 봐. 그래, 명품 가방이면 비쌌을 텐데. 니들 돈 모아야지 애도 낳고 하지. 아꼈어. 300만 원 좀 넘게 주고 샀는데 요새 웬만하게 눈에 찰만한 것들은 다 5, 600 하더라고. 300만 원이라고? 저는 헉소리가 났습니다. 제 생일 때 딸애가 내복 한 벌 사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는데 말입니다. 물론 서운한 건 아니었어요. 저희 형편과 사돈댁 형편이 다른 걸 왜 모르겠어요. 다만 그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제게 하는 딸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 애가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시부모는 명품 가방, 나는 몇만 원짜리 내복을 비교할 수밖에 말하는 딸아이가 신경 쓰이는 게 정말 제 꼬인 신보 탓일까? 굳이 그걸 제 앞에서 말했어야 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행복을 확인하기 위해 걸려오던 딸의 전화는 어느새 제 가난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기 시작했죠. 딸의 안부를 묻는 전화가 아니라 오늘은 또 어떤 말로 내 가슴에 생채기를 낼까 가늠하는 불안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철없는 딸의 투정이려니 했던 그 말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딸을 조종하는 누군가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군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제 자신이 밉고 서러웠습니다. 영감에게는 차마 속내를 다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내가 속이 좁아서 배운 게 없어서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주지 못하는 거라고 자책하면서요.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시집가서 어른들 모시고 사느라 고생이 많아서 그러겠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러겠지 하고요. 그렇게 위태로운 마음에 줄타기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가게 한쪽에 앉아 멍하니 다리미에서 피어오르는 스팀만 보고 있었죠.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만에 듣는 목소리라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민영아, 밥은 먹었어? 별일 없고? 엄마. 나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평소와 달리 기운 없는 목소리에 덜컥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사위랑 다투기라도 했나? 시어머니한테 싫은 소리라도 들었나?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딸애는 한참을 머뭇거리더군요. 전화기 너머로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침묵이 제 심장을 쿵쿵 무겁게 짓눌렀어요. 한참 만에야 딸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있었죠. 엄마, 시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또 시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나오기만 해도 등골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여자는 친정이 든든해야 남편한테도 대우받고 사는 거래. 시집살이도 편하고.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윙윙거리며 돌아가던 세탁기 소리도 밖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시장 사람들의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딸애의 그 말만이 귓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여자는 친정이 든든해야 한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팠을까요? 틀린 말 하나 없는데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친정이 부유하고 힘이 있으면 사돈댁에서도 함부로 못하고 사위도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는 법이니까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은 날카로운 칼에 베인 것처럼 쓰라렸습니다. 그 말은 제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든든하지 못해서 내가 시댁에서 기죽어 살아. 이 모든 게 가난한 친정 때문이야. 딸이 직접적으로 원망의 말을 쏟아낸 것보다 더 아프고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교묘하게 포장된 그러나 너무나도 명백한 원망의 화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뜨거운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꽉 막혀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죠.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딸애가 그제서야 제 마음을 눈치챘던지 뒤늦게 다급하게 덧붙이더군요. 아니 엄마, 내 말이 그게 아니고 그냥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딸의 변명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평생을 바쳐 딸의 행복을 위해 살아온 제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땀 흘려 번 돈으로 남부럽지 않게 가르치고 입혔던 그 모든 세월이 든든하지 못한 친정이라는 말 한마디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영감의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 거칠고 주름진 얼굴,
평생 무거운 세탁물을 나르느라 굽어버린 저 어깨. 우리는 딸 하나 잘 되라고, 딸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저렇게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우리는 딸에게 짐이 되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결국은 돈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사돈댁처럼 돈이 많았다면, 딸에게 집 한 채 떡 하니 사줄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 민영이가 저런 말을 듣고 기죽어 살지는 않았을 텐데 3억 원, 평생을 모은 그 돈이 사돈댁 눈에는 얼마나 하찮게 보였을까요? 그 돈을 쥐어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떤 말을 듣게 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딸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도 피하게 됐어요. 벨이 울리면 심장이 내려앉아 영감에게 대신 받으라고 떠넘기기 일쑤였죠. 우리 모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안부가 궁금하면서도 막상 마주하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말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어색하고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시집살이에 익숙해지면 딸의 철없는 투정도 먹게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죠. 그 일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상처의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든든한 친정이라는 말이 제 가슴에 박힌 이후로 저와 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살갑게 안부를 묻는 전화는 뜸해졌고, 어쩌다 통화를 해도 서로 날씨 이야기나 건강 이야기 같은 것 또는 말만 하다 어색하게 끊기 일쑤였죠. 딸의 목소리에서는 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조심스러움이 느껴졌고, 제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애써 외면하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장마철을 앞두고 각이 딸린 방을 정리하다가 장롱 맨 윗칸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싶어 열어보니 빛바랜 앨범들이 빼곡히 들어있더군요. 바로 우리 민영이의 성장 앨범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갓 태어나 쭈글쭈글한 얼굴로 칭얼대는 민영이의 100일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는 돌잔칫날 색동 한복을 입고 상 위에 떡하니 앉아 제사상 과일을 집어 먹으려다 저한테 손등을 맞는 사진도 있었죠. 사진 속의 저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팽팽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까르르 웃으며 제품에 안기는 딸의 모습, 세탁소 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에서 고민형을 껴안고 새근새근 잠든 모습,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져 무릎이 깨져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웃고 울었던가. 이 아이가 제 세상의 전부였던 시절이 분명 있었는데, 앨범 속의 민영이는 가난한 부모를 부끄러워하지도 든든하지 못한 친정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아빠의 사랑만으로도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서먹한 관계가 너무나도 서글프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친정 같은 건 몰라도 세상 누구보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저는 이 앨범을 보여주면 딸에도 예전에 따뜻했던 시절을 떠올리고 우리 사이의 어색함이 조금은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딸을 그리는 마음에 저는 곧장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거는 전화라 조금 떨리더군요. 민영아, 뭐해?
엄마야. 엄마. 웬일이야? 딸의 목소리는 어딘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다름이 아니고 엄마가 집 정리하다가 네 어릴 적 앨범을 찾았어. 너 어릴 때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쁘고 귀엽더라. 이거 너한테 갖다 줄까? 사위랑 함께 보면 너도 보면 좋아할 것 같아서.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딸의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오지마 절대. 단호하고 서슬픈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전화기를 귀에서 뗄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제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딸애가 허둥지둥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집이 너무 엉망이라 그래. 청소도 하나도 못했고. 그리고 나 주말 내내 약속 있어서 바빠. 그러니까 오지마 엄마. 그건 누가 들어도 어설픈 변명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딸네 집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따진 적이 있었나요? 바쁘다는 말도 이상했죠. 제가 지금 당장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간 될 때 들르겠다는 뜻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거절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저의 방문을 극도로 경계하고 막아서는 느낌이었죠. 알았다. 그럼 나중에 시간 될 때 연락 줘. 저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었습니다. 대체 왜 엄마가 앨범을 갖다 주겠다는데 딸이 저렇게까지 기겁을 하며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집이 엉망이라는 건 분명 핑계일 텐데 진짜 이유는 뭘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혹시 사위랑 크게 싸워서 얼굴 보여주기 싫은 건가? 아니면 시어머니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기라도 한 건가? 그도 아니면 나도 모르는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걸까?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앨범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딸의 얼굴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차갑고 불안에 떠는 어른이 된 딸의 목소리가 밤새도록 제 머릿속을 오갔습니다. 그때는 그 이유를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서슬퍼런 거절 뒤에 우리 부부를 기만하는 거대한 거짓말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저 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만이 안개처럼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뿐이었습니다. 딸애가 그렇게 기겁을 하며 오지 말라고 한 뒤로 제 마음속의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답답했죠. 무슨 일이냐고 다그쳐 묻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가뜩이나 서먹해진 딸과의 사이가 더 멀어질까봐 차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별일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어요. 그렇게 애써 불안감을 억누르며 지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는 한가했고 저는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그때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화들짝 잠이 깼습니다. 받아보니 고향 친구인 옥자였습니다. 옥자는 딸의 신혼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가끔 딸의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하던 친구였죠. 순자야, 나 옥자. 잘 지내? 옥자야. 웬일이냐? 오랜만에 듣는 친구 목소리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시콜콜한 안부를 주고받던 중 옥자가 무심코 툭 던진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근데 순자야, 너네 딸 민영이 이사 갔니? 순간 머릿속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사라니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여 되물었죠. 이사? 아니, 민영이 이사 안 갔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 이상하다.
내가 그 아파트 앞 부동산 여자랑 좀 친해서 자주 보는데 저번에 네 딸이 집을 팔려고 내놓는다고 하고 가더라고. 보니깐 집 공실로 하고 이사도 급히 간 것 같고. 나는 당연히 더 좋은 데로 이사 간 줄 알았지. 집 앞에도 매매한다고 적혀 있다던데? 옥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팔려고 내놓고 이사 간다는 그 말들이 망치처럼 제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수화기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집을 파는데 나에게 한마디도 상의도 안 했...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 집은 제가 3억을 보태준 집이었습니다. 물론 딸과 사위의 공동명의인 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딸이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는데 우리 민영이가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절대 오지 말라며 기겁하던 딸의 목소리, 무언가를 숨기는 듯 부자연스러웠던 최근의 통화들, 그 모든 것들이 이사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옥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과 호수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옥자가 말한 주소는 딸의 신혼집이 분명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제 안색이 하얗게 질린 것을 본 영감이 무슨 일이냐며 어깨를 흔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 밥 한술 뜨지 못했습니다. 영감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 둘러댔죠. 방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도대체 왜, 이 좋은 일을 왜 부모한테 숨겼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정말 우리 몰래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 걸까? 만약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숨겨야만 했을까?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서 딸에게 알고 싶었지만 무슨 대답을 들을지 몰라 쉽사리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밤새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지만 어느 것 하나 명쾌한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딸이 우리에게 무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헌신하고 딸의 행복만을 바라며 살아온 세월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영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영감의 얼굴도 흑빛으로 변해갔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세탁소 문을 닫고 버스를 탔습니다. 딸의 옛 신혼집으로 향하는 내내 제발 옥자의 말이 틀렸기를, 무언가 착오가 있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고 익숙한 동 앞에 섰을 때 저는 모든 희망을 버려야 했습니다. 딸이 살던 곳에 도착하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0년을 다리미질로 단련된 제 손이 평생 자식의 구겨진 마음까지 펴주려 애썼던 그 손이 힘없이 땅을 짚고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딸과 저 사이에 흐르던 보이지 않던 강이 이제는 건널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어져 버렸다는 것을요. 그날 딸의 옛집 앞에서 얼마나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영감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억지로 버스에 태우지 않았다면 아마 해가 지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와 영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가슴에는 차가운 바람만 휑하게 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몇 번이나 번호를 잘못 눌렀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딸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영아, 내일 저녁에 네 서방이랑 같이 집으로 좀 오너라.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목소리에 묻어나는 분노와 배신감까지는 감출 수가 없었죠.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딸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와서 얘기해. 꼭 둘이 같이 와야 한다.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딸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녁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마치 지옥처럼 길었습니다. 영감은 가게 한 구석에 앉아 말없이 담배만 태웠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죠. 딸 내외가 도착하기로 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저녁 7시쯤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자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한 딸과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저희가 좋아하는 과일 바구니까지 들려 있었죠. 그 태연한 모습에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거실에 앉혔습니다.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딸애는 저희 부부의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고 사위는 어색하게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우리 영감이었습니다. 영감은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더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이사했다며?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죠.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위의 얼굴도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자 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천둥 같은 고함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냐? 이사한다고. 설마 내가 니들 집 갈까봐 그랬냐? 그제야 딸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더니 참았던 울음을 와락 터뜨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럽게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딸의 모습을 보니 가슴 한쪽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알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부모를 이렇게 완벽하게 속여야만 했는지. 엄마, 아빠 미안해. 많이 서운했어?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딸은 미안하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죠.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고 있을 때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사위 녀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사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차마 자기 입으로도 하기 힘든 말이라는 듯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뭐가?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이번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저희 집을 보시면 성공한 줄 알고서 혹시라도 저희한테 손벌레실 일이 있으실까봐 그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을 벌려? 평생 누구에게 돈 1,000원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없고 오히려 없는 살림에도 주변에 퍼주기만 했던 우리 부부에게 손을 벌릴까 바라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을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우리 부부를 하루아침에 돈 몇 푼에 자식 앞길 막을 염치 없는 늙은이로 만들어버린 그 말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죠. 하지만 저는 애써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사위는 어차피 남이니까 우리 사정을 잘 모르니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억지로 이해해 보려 했습니다. 정말 저를 무너지게 만든 것은 제 피를 나누고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울음을 그친 딸애가 우물쭈물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떨리고 있었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야? 방금 사위가 우리 손 벌릴까봐 부담스러워서 이사 간 거 숨겼다고 하지 않았니? 영감이 으르렁거리듯 묻자 딸애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한참을 망설이다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은 이 사람 잘못 없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뭐? 저와 영감은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딸애는 눈을 질끈 감고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모든 것을 본물 터지듯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시는 거 뻔히 아는데 우리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간 거 알면 분명 돈 문제로 귀찮게 하실 거라고. 나중에 집들이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자꾸 찾아오시면 우리만 곤란해진다고. 아예 처음부터 모르게 하는 게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고 편한 거라고 시어머니가. 딸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제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세상이 온통 까맣게 변하고 발밑이 꺼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댁은 시작하던 자랑 섞인 전화들, 여자는 친정이 든든해야 한다며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말, 앨범을 갖다 주겠다는 저를 기겁하며 막아서던 그 서슬퍼런 목소리까지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사돈이 있었던 겁니다. 내 딸이 스스로 그런 못된 생각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돈이라는 여자가 뒤에서 하나하나 조종을 했던 거예요. 우리를 가난하고 염치 없는 사람들로 낙인 찍고 딸을 시켜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어놓으려 했던 거죠. 평생 자식 위에 헌신한 부모가 그 사돈댁에게는 귀한 아들 내외 앞길 막는 거머리쯤으로 보였던 겁니다. 분노보다 더 큰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딸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독한 연민과 미안함이 채웠습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시달렸을까. 한쪽에서는 평생의 은혜를 입은 부모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늘처럼 모셔야 할 시어머니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뇌를 했을까. 결국 시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부모를 속이는 엄청난 거짓말을 택해야 했던 딸의 심정이 헤아려지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민은 연민이고 분노는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악랄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어미이면서 어떻게 다른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만나본 적도 몇 번 없는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하고 감히 거머리 취급을 할 수 있었을까? 돈, 결국 그놈의 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딸의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할 존재로 취급했던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사돈이라는 여자의 집으로 쫓아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제 딸의 시집살이만 더 고달파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때까지 말없이 모든 것을 듣고만 있던 우리 영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과 사위는 영감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잠시 후 영감은 안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되고 낡은 물건, 바로 먼지 쌓인 철제 금고였습니다.
우리 영감이 들고 나온 것은 손때 묶고 군데군데 녹까지 슬어있는 낡은 철제 금고였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친정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 채우라며 주시는 혼수품이었죠. 그 안에는 돈이 될 만한 것보다는 우리 부부의 세월이 담긴 물건들이 더 많았습니다. 딸애의 베넷 저고리나 첫돌에 신었던 탈의벗은 낡은 가족 사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영감이 저 무거운 걸 왜 갑자기 꺼내오나 싶어 저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쿵 하는 소리가 나도록 금고를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딸과 사위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죠. 영감은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내 덜그럭거리며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렇게 색이 바랜 통장 하나와 빳빳한 서류 뭉치가 담긴 비닐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는 영감의 얼굴은 그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저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얼마나 큰 분노와 슬픔이 파도치고 있는지를요. 평생을 성실함과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남자가 받은 모욕감은 저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봐라. 이게 네가 그리고 네 시어미가 무시하고 거머리 취급하던 이 세탁소집 부모의 재산이다. 딸과 사위는 영문도 모른 채 테이블 위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영감은 말없이 통장을 펼쳐 그들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딸의 눈이 가장 먼저 통장에 찍힌 숫자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딸의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습니다. 옆에서 함께 통장을 들여다보던 사위의 입에서도 헉 하는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죠. 그 통장에는 저희 부부가 40년간 땀 흘려 모은 돈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3억 원을 딸에게 주고 남은 돈, 그리고 그 후로도 푼돈을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사돈댁에 비하면 큰 돈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저희에게 손 벌릴까봐 걱정해야 할 만큼 궁핍한 액수는 아니었죠. 딸과 사위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영감은 비닐 파일에서 등기권리증 몇 개를 꺼내 통장 옆에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2층짜리 상가 건물과 저희가 사는 이 집의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모두 저희 부부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그것들을 본 딸과 사위는 그야말로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허름한 세탁소 지하방에 사는 부모에게 이런 재산이 있으리라고는.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싸늘하게 쳐다보던 영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생 묵혀둔 한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는 줄 아느냐? 왜 좋은 옷 한 번 안 사 입고 좋은 음식 한 번 안 사 먹고 이악 물고 돈만 모았는 줄 알아? 영감은 잠시 말을 끊고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 때문이었다. 전부 다. 혹시라도 네가 살다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기댈 언덕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네가 세상에 혼자 내팽개쳐지는 일이 없게 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한 푼 한 푼 모아가며 이렇게 살았다. 어이없는 영감의 목소리가 분노로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네 시어미는 고작 돈 몇 푼으로 네 눈을 가리고 네 귀를 막고 이 애비애미를 버리게 만들었어.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고 했던 너를 고작 그깟 돈 때문에 부모 등 돌리게 만들었다고. 그게 이 애비는 평생 한이 될 것 같다. 영감의 마지막 말에 딸애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리며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겉모습만 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돈을 보고서야 뒤늦게 오열하는 딸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사위도 어쩔 줄 모르고 딸과 함께 고개를 수그렸지요. 항상 저희를 내심 무시하면서 빳빳이 고개 들고 있던 사위에게 이렇게 엎드려 절 받을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영감은 그저 싸늘하게 딸 내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깨져버린 믿음이었습니다. 딸의 눈물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눈물이 우리 가슴에 새겨진 상처를 지워줄 수는 없었죠. 그날 딸과 사위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우리 집을 나섰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낡은 통장과 등기권 증만이 덩그러니 남아 우리 부부의 구겨진 인생을 말없이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복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며칠 뒤 그 돈의 위력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고 저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엉망이 된 관계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영감은 가게에 나가 묵묵히 다리미질만 했고 저 역시 말없이 영감의 시중을 들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딸과 연을 끊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죠. 그러던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도 열지 않고 방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요란하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어주러 나갔죠. 안녕하세요, 사돈. 그간 무탈하셨지요?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 앞에는 곱게 화장을 하고 비싼 옷으로 한껏 멋을 낸 사돈 부부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양손 가득 번쩍이는 포장지에 쌓인 과일 바구니와 딱 봐도 최고급으로 보이는 한우 세트까지 들고서 말입니다. 상견례 때 보고는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던 평소 같으면 우리 같은 시장 골목은 거들떠도 안 볼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오셨습니까? 영감과 제가 너무 놀라서 있자 과장된 웃음을 지으며 영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지나가다가 실례를 무릅쓰고 들렸습니다. 우리가 사돈지간인데 너무 서로 남보도 지낸 것 같아서 앞으로 잘 지내보고 싶어서요. 갑자기요? 영감이 뾰족한 눈으로 바깥 사돈을 쳐다보자 속내를 간파당했다는 듯 헛기침으로 무안함을 감췄습니다.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얼굴로 호들갑을 떠는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기가 막히던지요. 우리 며느리랑 아들에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검소한 척이 아니라 진짜 검소하신 분이신 줄도 모르고 저희가 정말 큰 결례를 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네요. 사돈의 웃음이 좁은 골목에 울려 퍼졌지만 제 귀에는 그저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검소한 척은 뭐고 진짜 검소한 분은 뭐란 말인가. 그 단어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우리를 본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돈을 보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돈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평소에 도도하고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둘도 없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바싹 다가섰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우리 민영이가 정말 복이 많아서 이런 든든한 친정을 뒀네요. 어쩜 평생 세탁소 일만 하셔서 그 큰 돈을 모으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조만간 날 잡아서 가족 여행이라도 한번 가시죠. 제가 좋은 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데 겉으로는 헛숨이 나왔습니다.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맞는구나 싶어서요.
저희가 가난하고 볼품없는 세탁소 부부일 때는 벌레 보듯 무시하고 딸을 시켜 연을 끊으라는 식으로 종용까지 하더니 재산이 좀 있는 걸 아니까 이제 와서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구는 그 모습이 어찌나 황당하고 혐오스럽던지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사돈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들을 마주 보았죠. 들어오시지요. 드릴 말씀이 있으니. 사돈 부부는 제 태도에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고 낡은 거실에 들어선 그들은 잠시 주변을 훑어보더니 이내 영감에게도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감은 대꾸도 없이 그들을 노려보기만 했죠. 저는 그들이 가져온 비싼 선물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냉장고에서 차가운 보리차만 2잔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맞은편에 앉아 똑바로 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 말에 사돈 부부의 얼굴에 번졌던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돈은 저희 부부 노후를 위해 쓸 돈입니다. 대체 왜 이런 걸로 저희가 사돈네외에게 대접을 달리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여나 무슨 기대를 갖는다면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평생 땀 흘려 번 돈은 많든 적든 사돈들이나 자식들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오롯이 저희를 위한 돈이니까요. 이제라도 저희를 위해 좀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가족 좋다는 게 뭡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도 기댈 데가 있으니 든든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기댈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가족여행은 사돈네 가족끼리 오붓하게 다녀오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갈 데가 있으니. 제 단호한 말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돈 부부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당황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보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수구나 싶었습니다. 돈으로 그들의 저울질에 놀아나지 않고 그들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오롯이 우리 자신으로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사돈 부부는 저희 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들고 왔던 번쩍이는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세트는 거실 테이블 위에 민망하게 남겨졌죠. 영감은 꼴도 보기 싫다며 그것들을 밖에 내놓으라 했지만 괜히 얻어먹었단 소리 듣기 싫어서 저는 그대로 착불로 사돈네외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그 후로 우리 부부의 삶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주 큰 변화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저희는 정말로 평생의 소원이었던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나라 들르는 짧은 여행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 세계를 한 바퀴 도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보여주는 화려한 책자를 보며 영감은 아이처럼 들떠서 몇 번이나 되물었지요. 여보, 우리가 정말 이런 배를 타는 거요? 그렇다니깐요. 우리 이번에 잘 다녀온 후 종종 여행 많이 다니기로 해요. 내가 당신 사진 아주 예쁘게 찍어줄게. 남는 건 사진밖에 없으니 많이 찍읍시다. 그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왜 진작 이런 행복을 누릴 생각을 못했을까? 왜 우리는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자신을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을까? 딸에게 주려고, 딸의 비상금으로 쓰게 하려고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바로 저와 우리 영감, 우리 자신이 되었죠. 평생 남의 옷주름 펴주느라 생긴 우리 부부의 마음속 깊은 주름을 이제는 세상의 넓은 바다와 바람을 맞으며 펴보기로 한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집 문턱이 닳도록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죠.
사위 녀석도 함께 와서 장인,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100번, 1000번 후회한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선 마음을 예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깨진 그릇을 붙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더군요. 상처는 아물지 몰라도 흉터는 남는 법이니까요. 돈 때문에 부모를 저울질하고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부모를 속이고 기만했던 딸을 어떻게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밉지는 않다. 하지만 너를 예전처럼 볼 자신도 없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아주 오랜 시간이. 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참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였다가 하루아침에 세상 누구보다 큰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하니까요. 맘 같아서는 괘씸한 나를 떠올리면 딸에게 3억 원을 되돌려 받고 싶지만 그건 온전히 딸을 위한 것이었던 저희 마음이었으니 그렇게까진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일을 겪으며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의 도리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들과는 더 이상 엮여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게 설령 내 자식과 사돈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저희는 형제 세탁 간판을 내렸습니다. 40년 넘게 우리 부부의 인생 그 자체였던 가게 문을 닫는 날, 영감과 저는 텅 빈 가게 안을 한참이나 둘러보았습니다. 뜨거운 스팀을 뿜어내던 낡은 다리미, 윙윙거리며 돌아가던 세탁기,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작업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부부의 땀과 눈물 그리고 한숨을 기억하고 있겠죠. 여보, 시원섭섭하네. 영감이 툭 던진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이젠 정말 끝이네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우리 인생.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영감은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구겨졌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창이 비로소 빳빳하게 펴지는 순간을요. 이제 남은 인생은 우리 영감이랑 둘이서 돈 냄새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세상의 멋진 풍경들을 눈에 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의 늙고 주름진 얼굴을 보며 실컷 웃을 겁니다. 그게 진짜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남 보란 듯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평생 남의 옷만 다려온 우리 부부의 마지막 다림질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참 다행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